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자리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강의쇼, 오늘의 미래학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진행, 정확한 정보 전달로 함께하겠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늘 준비된 자의 편에 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환경 파괴, 세대 갈등, 최악의 문명병 시대. 이런 현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첫 번째 여정. 오늘의 미래학 1부, 그 길을 밝혀줄 강연자를 소개합니다. 건강한 귀를 지킬 때 당신의 미래도 지켜집니다. 네, 임기정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 안암병원 임기정입니다.
네, 오늘의 미래학 일부 첫 번째 강연을 맡으셨어요. 떨리지는 않으신가요? 네, 아마 뭐 떨리지는 않는데 뭐 미래학이라는 좀 이 인문학적인 강의에 의대 교수인 제가 의사로서 뭘 말씀드릴까 좀 고민이 되고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네네. 그쵸. 사실 저도 교수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을지 정말 궁금하고 또 기대도 되는데요. 더군다나 오늘의 강연 타이틀이 현장 강연과 온라인 강의의 완벽한 결합, 하이브리드 강의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현장에서 강연을 들으러 와주신 분들 외에도 또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강연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딱 맞는 콘텐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코로나가 우리 세상을 바꾼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넥스트 노말 컨퍼런스의 이 미래학 강의에서 우리 모두 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런 하이브리드 재미난 강연을 통해서 우리 건강도 생각하면서 또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우리 고민해보는 뭐 좋고 재미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강연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댓글, 질문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제 영상 소개를 잠깐 보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귀는 소리를 들을 때, 신체 균형을 잡을 때 정도로만 쓰인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의 이상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마치 건강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별을 사랑했던 고흐의 걸작이 탄생한 배경과도 연관될 만큼 귀의 질환은 인체의 감각과 균형에 깊이 개입한다. 그런데 문명의 편리와 함께 늘어난 소음 환경, 그리고 소금, 설탕, 나트륨 등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의 식습관은 우리의 귀를 공격하고 마침내 청력세포의 손상으로 들을 수 없거나 심각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등 어두운 귀의 미래를 경고하고 있다. 일부 건강한 미래, 귀에 달려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오늘 재미난 얘기 한번 나누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건강한 귀를 지킬 때 당신의 미래도 이제 지켜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가을, 겨울 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요즘에 북극에서 공기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굉장히 하늘이 맑아지고 공기도 깨끗해지더라고요. 이럴 때 밤하늘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별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하는 게 또 새로운 취미이자 재미가 됐는데요. 1889년에 우리 고흐 유명한 화가시죠. 그 화가가 밤하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저렇게 아주 빛나는 달과 여러 별무리들을 완전 이렇게 휘청휘청 빙글빙글 뭐 무슨 별무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놨어요. 단순히 이거 강렬하게만 그 과장되게 그린 것일까요? 의사의 입장인 저로 보면 고우 선생님이 뭔가 너무 어지러우셔가지고 밤하늘을 바라볼 때 정말 저렇게 강렬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고흐 선생님이 메니에르병, 즉 이 귀 달팽이관이 압력이 생겨서 귀가 멍멍하고 청력이 떨어지고 이명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한 그런 병을 아주 심각하게 앓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절친한 친구인 그 고갱과 막 싸운 다음에 저렇게 자기의 귀를 자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귀에서 이제 멈출 수 없는 이 귀 압박감, 폭발감, 그리고 이제
청력이 떨어지고 이명이 너무 삐지 너무 심하게 들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지럼 때문에 아예 귀를 잘라버렸다는 거죠. 이거 정말 대단히 무서운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고흐 화가가 이런 뭐 뇌에 무슨 문제가 아니라 귀의 병을 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장들이 있거든요. 특히 유명한 것이 이제 1990년도에 자마라고 하는 이제 미국 의학 협회 지에 따르면은 고흐의 그 796개의 편지를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분석해 보니까 이분이 뇌전증이나 이런 다른 병보다 메니에르 병, 어지럼병을 앓았구나. 귀에 먼저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그런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뭐 재미난 주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고흐가 아주 그 심한 메니에르 병, 즉 어지럼병을 앓았다는 겁니다. 요즘 정말 어지러운 분들이 많아요. 일생생활에서 어지럼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년 사회가 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면서 정말 어지럼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어지러운 건지, 어디에 가서 이런 어지럼을 진단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동료들과 함께 이제 한 권으로 파악하는 어지럼증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책도 냈었는데, 거기에서 좀 이제 간단한 어지럼 등의 소개와 약 치료 그리고 이제 생활 습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귀는 정말 재미난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의 소우주라고 부르고 싶은데 가끔 이런 복잡한 귀의 구조를 보다 보면 이걸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까? 누가 정말 실제로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소리가 사실 저 귓바퀴에 딱 모여져가지고 이제 고막으로 딱 전달이 되면 그 뒤에 이제 세 개의 이소골이라고 우리 몸에서 제일 작은 뼈가 있어요. 그 세 개의 뼈가 피스톤처럼 소리를 증폭해 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달팽이관과 이 어지럼 기관 쪽으로 그 소리와 압력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 달팽이관을 확대해 보면 정말 이게 엄지손톱, 엄지손가락 무엇보다 비슷하거나 작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 안에 저렇게 실제로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 그리고 우리 몸의 위치를 가늠하면 전정, 그리고 3차원의 그 우리 회전감을 측정해주는 세방고리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신통방통하게 이렇게 달팽이관과 평형기관이 쌍둥이처럼 저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리 들어오시는 거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저렇게 웨이도를 통해서 쭉 가가지고 고막을 둥둥둥둥 북을 울리듯이 울려주면 추골, 침골, 등골로 이제 이 압축이 돼가지고 난원창으로 정해지죠. 전해지면 저 달팽이관을 통해서 저렇게 쭉 흐르는데 뭐 잘 모르시겠죠? 자, 달팽이관이 원래는 저 2바퀴 반이 감겨 있어요. 모기향 같죠? 예, 저 모기향을 일자로 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 일자로 편 달팽이관 안쪽에서 음파가 각각의 유모세포를 때려주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주파는 굉장히 진폭이 빠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반, 달팽이관의 초반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듣는 한 중음 정도는 저 중간에, 그리고 이제 저음, 남자들음색, 이런 저음은 굉장히 진폭이 크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달팽이관의 완전 이 끝쪽, 첨부, 에이펙스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자로 펴진 이 달팽이관 안에서 고주파수, 그 다음에 이제 중음, 고음이 그 주파수별로 이렇게 아주 신통방통하게 쫙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극해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음색의 여러 가지 주파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재미난 구조로 돼 있죠. 아주 그냥 요 위치도 줄이려고 싹 말려 있어요. 정말 신기한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방고리관, 즉 우리의 어지럼 기관도 정말 재미나게 되어 있어요. 그 머리 안에서 이 좌측과 우측의 이 세방고리관을 살펴보면 이 우리 몸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3차원이잖아요. X축, Y축, Z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쪽에 세방고리관은 이 가방고리관, 후방고리관, 그리고 상방고리관 이렇게 세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6쌍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든지 왼쪽으로 돌든지 한쪽은 자극받고 한쪽은 억제되게 아주 신통방통하게 아주 서로 보완해 가면서 딱 저렇게 위치되어 있는데 각각의 이 관이 딱딱딱 90도씩 정확하게 X축, Y축, Z축으로 딱 배열이 돼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지 뒤로 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오른쪽으로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 이런 모든 회전 감각과 위치 감각을 요 조그만한 귀에서 다 알아채게 됩니다. 정말 재미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저런 입체 구조를 보시면 정말 머리 아프시겠지만은 저 달팽이관과 정말 세방고리관이 저런 구조로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 무슨 달팽이처럼 생겼죠,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안쪽에서도 봐야 이 3차원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평면은 2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볼 때도 저런 3차원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의사들이나 의대생들도 저 모형이나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여러 번 봐가면서 저 구조를 잘 알지 않으면은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양한 방향에서 관찰해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간단한 원리를 귀를 보면서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귀, 작은 귀에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구조들이 하나하나 망가질 때마다 다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면신경이 망가지면 이제 안면신경 마비가 나타나거나 뭐 대상포진 같은 게 생긴다든가 그다음에 청각신경이 망가지면 이제 청신경이 망가지는 돌발성 난청 생긴다든가 갑자기 아침에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그런 전정신경염 같은 것도 신경에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저쪽에 또 희한하게 또 종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눌릴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뭐 돌발성 난청이 갑자기 온다든지 소음성 난청, 뭐 노인성 난청, 이독성 난청 각가지 다양한 난청이 아주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석증, 즉 요즘에 가장 많은 병인 세방고리관에 이 불순물이 들어가 가지고 뭐 움직일 때마다 어지럽다 하는 우리 어지럼병에서 가장 많은 병, 우리 어지럼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 이석증이 바로 이 세방고리관에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그 고흐가 알았다는 이 메니에르 병이라는 것도 이 달팽이관과 이쪽에 생기는 아주 중요한 병인데 아주 신문명병으로 요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히 알아봤으면 합니다. 자, 메니에르 병. 왜 이렇게 병에다가 어려운 말을 붙여놨을까요? 알지도 못하게. 저 달팽이관이 사실은 부풀어 올라가지고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귀고혈압이라고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자꾸 빵빵빵빵 부푸니까 귀가 계속 멍멍하고 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물이 차요. 그러고 청력이 떨어지고 특히 저음, 남자들 음색이 망가지는데 그러면서 이명이 심하게 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달팽이관이 빵 터지면 그럼 갑작스러운 어지럼, 벌티고가 생기는데 정말 그 무서움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지럼이 자꾸 생기는 이제 문제 때문에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갑자기 벽으로 사람이 돌진을 한다든지 화장실에서 쓰러지면서 변기에다가 머리를 쳐박는다든지 무슨 뭐 저 지하철에서 멀쩡히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플랫폼 아래로 뭐 뛰어들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이제 이 메니에르 병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 이 메니에르 병 저 사진을 보시면 저기 아주 멋있는 프랑스 남자가 서 있죠. 프로스퍼 메니에르라고 1799년부터 1862년까지 살았던 실제 프랑스 의사입니다. 네, 뭐 잘생기셨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는 게 붙게 됐는데 왜 이 병에다가 저
프랑스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붙여놨을까요? 예, 이분은 이제 그 1838년부터 파리에서 국립농아연구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난청을 많이 주로 보고 어지럼을 많이 보신 분인데, 난청과 동반된 이제 어지럼과 이명 환자들을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백 년 경험하셨는데,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구토하고 토하고 안 들린다, 이명 심하다고 하면서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벌 땀을 흘리고, 근데 뭐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전신 상태나 뭐 뇌나 이런 소화기 뭐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막을 들여다봐도 고막도 다 정상이고 중이에도 이상이 없는데 이게 참 이상하다. 어지럼이 계속 발작된 다음에는 또 호전되다가 또 반복됐다가 또 후적된다. 이런 거를 자꾸 반복하는 그런 증례들을 여러 가지를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이상한 병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던 중에 한 소녀를 만납니다. 이 소녀는 한 겨울밤에 이제 마차로 여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 당시 아주 굉장한 추위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전농, 그러니까 전혀 안 들리는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너무 심한 어지럼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뭐 소녀가 계속 토했고, 입원 5일 만에 너무 고생하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부검을 신청해가지고 무슨 원인인지를 다 뒤져봤는데 전혀 뇌나 척수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당시만 해도 어지럼병이 있다거나 무슨 이런 거면 아, 다 뇌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청력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농이 돼가지고 전혀 안 들리게 됐으니까 그 귀 부분을 계속 관찰을 잘 해봤는데 보니까 달팽이관이랑 방골이관에 이상한 붉은색의 뭐 반고형 투명한 그런 물질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일종의 좀 혈액성 출혈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런 이상한 병변, 붉은색의 뭔가가 귀 안쪽에 뭔가 들어있다. 이거 사망에 연관된, 어지럼에 연관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논문을 쓰신 거죠. 여기서 이제 붉은색의 그런 고형 물질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뇌 출혈, 뇌 귀 달팽이관에 아마 출혈이 생겨서 이렇게 보였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지럼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뇌에 이상이 있어야 어지럼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의 문제로도 이런 어지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향후로는 뇌만 뒤져볼 게 아니라 귀에 좀 연구를 해보고 난청이나 어지럼에 이 관련된 연구를 해봐야 이 모든 병을 밝힐 수 있겠다라고 처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를 기려서 우리가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고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이 메니에르 병은 아까 귀고혈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요 그 타이어나 풍선 같은 게 빵빵빵 부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먹먹한 느낌이 계속 들다가 청력이 감소하고 이명이 있고 이제 어지럼을 특징으로 하는 뇌 질환이죠. 이 어지럼이 갑자기 빵 터질 때 생기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워 예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포심을 환자분들이 가지게 되죠. 전형적인 어지럼은 한쪽 귀가 이제 멍멍하는 것 같다가 청력이 떨어지고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제 이명이 생기고 토하고 그러는 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귀의 압력이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병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그림을 보시다시피 저렇게 한쪽의 정상 상태는 저렇게 이쁜 달팽이관의 이제 모습이 잘 보이죠. 저게 이제 정상 부분이고 부풀지 않은 이제 풍선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메니에르 병의 경우에는 저렇게 내림프 수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달팽이관이 빵빵해지는 그런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귀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원인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뭐 감염이다, 류마티스다, 그 다음에 식사 때문에 그렇다, 어떤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서 그렇다, 혈액학적 이상이 있다. 여러 가지 병을 이야기하면은 모르는 거죠. 근데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달팽이관에 부종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그걸 치료하면 그럼 이 병도 조절될 수 있다는 걸 이제 그게 알게 된 거죠. 특히 이제 요즘 현세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달팽이관이 저렇게 세 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세 분획으로 재민하게 된 이유는
이 안쪽에 소리가 지나가는 부분 쪽, 즉 유모세포가 있는 신경세포가 있는 쪽은 포타슘, 즉 칼륨이 아주 강한 농도로 돼 있는 이제 내림프액으로 차 있고요. 바깥쪽에 이제 하얀 부분들은 외림프액으로 차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해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칼륨의 차이, 그 전해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60mV 이상의 전기차가 생겨요. 그 전압차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신통방통하죠. 그 부분이 갑자기 저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모식도에 보는 것처럼 전자현미경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달팽이관이 부푸는 거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확연히 보이는데 위쪽에서는 정확한 달팽이관의 모습이다가 소리를 듣는 저 달팽이관이 확 부풀어 오르면서 저게 부풀다 빵 터지게 되면은 이 외림프와 내림프가 갑자기 섞이면서 전해질 균형이 다 깨지면서 아주 심한 어지럼이 오고 안 들리고 하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그 중년의 여성들이 좀 귀가 먹먹해요. 젊었을 때부터 청력이 떨어졌다가 어지럽고 뭐 이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충만감이 생기고 청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운 게 계속되고 한번 어지럼이 생기면 뭐 20분 동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뱅글뱅글 돕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청력이 특히 저음에서 떨어졌다, 좋아졌다, 떨어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청력이 떨어졌다, 좋아졌다,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에는 10, 20, 요 정상 청력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70, 80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는 뭐 보청기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청력까지 다 떨어지는 걸 우리가 계속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015년에서야 바란이 그 학회를 통해 가지고 의사들이 야 이거 몸 병이 있구나. 이런 병을 그냥 뭐 편두통이니 그냥 다른 병으로 치부했다가 이제 메니에르 병으로 진단하자 해가지고 2번 이상 어지럼이 있거나 아니면은 청력이 떨어지는 특히 저음에서 떨어지는 청력 검사를 입증을 했을 때는 그런 거 정말 메니에르 병이라고 우리 지칭해야 되겠다 하고 병을 정한 거죠. 꽤 요즘에 만들어진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단하려면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이 한 20분 정도 있고요. 청력이 이제 저음에서 떨어지는 게 이제 청력 검사에 증명이 되고 특히 2kg 이하의 저음에서 한 30% 정도, 30dB 정도 저하가 되는 것을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충만감과 청력 저하, 이명 어지럼이 순차적으로 오면서 장기적 즉 5년, 10년, 15년에 걸쳐서 청력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프록츄레이션이 있는 게 증명이 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뇌나 다른 데 뭐 귀에 이런 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요 메니에르 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요즘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어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선생님 귀가 멍멍해요. 귀에 물 찬 것 같아요. 귀에 귀지가 꽉 찬 것 같아요. 그러고는 병원에 오시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뭐 고막도 다 정상이야. 근데 청력 검사를 해보면 저음이 떨어져 있는 걸 이제 관찰하는 거죠. 즉 메니에르 병의 전 단계인 급성으로 저음역이 난청이 급성 저음역 난청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어지럼이 있어야 진단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지럼 검사를 해보면 어지럼 기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분들 탈수를 시키면은 증상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빵빵빵 부푸니까 탈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뇨제를 드시게 해가지고 좀 물을 빼면 그러면 증상이 좋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청력도 좋아져요. 청력을 한번 망가지면 사실 끝이거든요. 신경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됩니까? 근데 단 하나 이제 회복되는 병이 바로 이제 메니에르 병이죠. 에코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와우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달팽이관의 압력을 재는 거거든요. 그 달팽이관의 압력이 높아져 있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심할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뇨제 같이 돌리는 약을 먹겠지만은 대개는 이제 저염식이 즉 소금을 절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나트륨을 1.5에서 한 2g 정도로 하루에 제한하는데 정말 적은 농도거든요. 티스푼으로 소금 하나 이렇게 폭 떠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게 우리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최대치인 거예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바나나, 버섯, 아보카도, 시금치, 무가당 오렌지 주스 등의 이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이제 나트륨과 같이 빠지게 해주는 그 식이요법을 잘 씁니다. 하루에 당분 섭취량이 한 12.5차술? 한 50g 정도 되는데 캔콜라 한 병 좀 뚱뚱한 거 다 드시면 50g 이제 바로 다 드시게 되죠. 우리 커피 우유, 딸기 우유 얼마 들어있죠? 한 18g 들어있습니다. 18g, 20g 들어있으니까 그거 하나 드시면 또 절반 정도는 그냥 뚝딱 드실 수 있습니다. 설탕 등의 이제 당분 섭취량이 하루 섭취 칼로리의 이제 10% 넘지 말아야 되죠. 물은 이제 한 6잔에서 8잔 이상 이제 충분히 드시기를 이제 권장하는데 이런 저염식 치료를 통해서 이제 메니에르 병을 좀 조절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이제 먹먹한 느낌이 오고 청력 감소가 있고 이제 이명 어지럼이 특징인 이런 메니에르 병을 치료하려면 그럼 이런 약간 채식주의자 내지 비구니가 되는 그런 생활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본인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 설탕은 절대 먹지 않는다. 국물은 많이 먹는다. 그럼 고기는 안 드세요? 뭐 고기는 먹죠. 소금, 후추 잘 뿌려서 쌈장에 듬뿍 찍어서 드신다는 거죠. 라면은 안 드시나요? 라면 먹죠. 네, 비빔면을 비롯해서 짜파게티, 뭐 국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다 드시는데 안 드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인류가 사실 이렇게 소금이나 이런 설탕 여러 가지를 마음껏 먹게 된 게 많이 되지 않았죠. 예수님 부처님 시절은 어땠을까요? 소금도 못 먹어서 난리였겠죠. 그 이후에 사실 설탕이 발견된 것도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사탕수수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설탕이 됐고 커피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MSG, 맛소금, 우리가 먹는 여러 향신료들이나 여러 용질들, 즉 솔루트가 요즘 요 50년, 100년 안에 생겼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는 정말 마법의 가루 아니겠어요? 좀 안 좋은 질 나쁜 음식을 완벽한 아주 간이 딱 맞는 음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여러 가지 합성 착향료, 색소, 그다음에 향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CU나 이런 편의점 같은 데서 음료수나 이런 걸 사보셔가지고 이 뒤에 돌려보시면 아마 향료가 없는 거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물이나 녹차 몇 개 빼고는 정말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메니에르 병이 고혈압 당뇨의 친구다. 오스모틱 디스오더, 즉 용질과 관련된 병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삼시세끼 유기농 라이프 좀 하셔라. 그렇게 좀 건강한 식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됩니다. 이 What the Health라는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미국의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이 그 가공된 육류 이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소금이나 설탕 같은 이 과도한 용질, 식품 첨가물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생활을 논하는 그런 What the Health라는 그런 영화도 나올 만큼 우리 이 식문화를 걱정하는 그런 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비닐 플라스틱 뭐 쓰레기 막 버려져 있죠. 정말 흉측한 사진도 많습니다. 동물이나 뭐 다 플라스틱 다 집어삼켜 가지고 서서히 죽었는데 그 위장 안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게 다 들어있죠. 뭐 고래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바다 같은 것도 새하얗게 멋있어 보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해양산호초 같은 게 싸그리 죽는 것도 다 볼 수 있고 쓰레기 섬을 뭐 헤쳐나가는 저 작은 배가 뭐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심하게는 이 그 우리가 버린 이 페트병이나 비닐 같은 게 녹아서 결국에는 이제 나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 그거 자체가 메니에르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달팽이관 안에 압력을 만약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용질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음식을 조정한다고 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좀 비닐,
이런 페트병 같은 거 좀 덜 쓰고 덜 버리자. 바다를 좀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좀 보존하는 게 우리 귀를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좀 환자들이랑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환자를 보는 뭐 일개 의사, 그런 메니에르병 치료하는 의사지만은 그런 치료하는 과정들에서 환자분들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귀가 망가지는 난청, 어지럼 이런 게 환경 파괴와 관련이 정말 없습니까? 무분별한 식당이나 오염된 먹거리와 관련이 없을까요? 오염된 지구에서 우리는 건강한 귀,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사람 구경, 세상 여행하면서 재미나게 살려면은 이거 정말 잘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텐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제 지구를 지켜가면서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소금 설탕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먹고 싶은 용질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향료나 많은 뭐 맛있는 게 많지만은 조금은 좀 알고 공부하고 드셔야 되겠다. 약간만 좀 자제하셔라.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지구를 지켜야 우리의 미래를 누릴 수 있겠다는 거를 요 작은 어지럼병인 메니에르에서부터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멋진 강연을 펼쳐주신 임기정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로웠던 강연이었던 만큼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온라인 참여자의 질문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전원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저의 귀와 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귀로 무언가를 들려주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귀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서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서 한 가지씩 여쭙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아까 메니에르병의 원인으로서는 우리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환경 파괴 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 빈센트 반 고흐가 남프랑스의 아르레에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던 당시에는 우리의 지금의 식습관과는 매우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특히 고흐는 가난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식습관과는 매우 거리가 먼 생활을 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그렇다면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어째서 메니에르병이 진단이 되었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에서의 그 솔루트 용량이 예수님, 부처님, 즉 2000년 전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을까요? 한 100배에서 한 300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빈센트 반 고흐 때 18세기 말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용질의 양은 아마 옛날 우리 사람들에 비해서는 수십 배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또 뭐 그 감염이나 류마티스나 여러 가지 또 생체적인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따져봤을 때는 좀 메니에르병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용질의 양이 우리가 섭취하는 게 많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훨씬 더 제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 질문으로는 사실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메니에르병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현대인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명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다른 원인에는 무엇이 있나 그리고 그것의 극복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이명은 아주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청이 있는 곳에는 꼭 이명이 있습니다. 즉 청력이 떨어지면 TV 라디오가 망가지면은 잡음이 나고 자동차가 망가지면 멍멍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신경이 망가지는 곳에서는 신경의 잡음, 즉 이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성 난청이든 소음성 난청이든 있으면 항상 이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어떤 분들은 이게 차단된 상태로 쓸데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뇌로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예민한 상태, 잠을 못 자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뭐 고시병이라고도 저희 얘기하는데, 고시나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제 몸의 예민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기존 잔존에 있던 이명을 더 잘 듣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꾸준한 이명에 시달리고 삐뚜지 하는 그런 장기적인 이명이 있다 하면 꼭 난청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청력 검사를 통해서 얼만큼 이 이명의 원인이 있는 난청이 있는지를 꼭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두 가지 질문 정말 흥미로웠는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온라인 참여자의 질문 중에 MC의 권한으로 선택한 질문인데요. 장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건강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치매가 가장 두려운데요. 이 귀에 주름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실제로 네. 그런가요? 그렇다면 귀 어. 주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네네. 답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귀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귀에 이렇게 꼭 귀가 접힌 것처럼 그 주름이 생긴다는 걸 말하거든요.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죠? 이 귀도 요 부드러운 조직이어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가 처져요. 슬프죠? 동굴 무너지듯이 이렇게 자꾸 처지고 접히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 주름이라는 게 연세랑 상관이 있고요.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이 귀주름이 생기고 귓구멍이 좁아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이제 가려움증이 생기거든요. 그런 노화의 증거가 있으니 그런 노화의 증거들은 당연히 치매와 연관이 있겠죠. 뭐 그거를 이제 재미나게 그 논문에서 풀어 쓴 거지 여러 가지 노화의 증거들이 있는 것은 이제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난청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보청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조금 이제 개선해 주거나 뇌로 잘 전달 안 해주면 뇌가 이제 뭐 귀에서 소리가 덜 들어오니까 놀게 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치매가 더 생긴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님이 잘 못 들으실 때 아글아글 쓰다가 저 딴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적당한 청력 검사와 꼭 맞는 보청기를 통해서 이 그 교류 대화의 장을 다시 좀 펼치시기를 꼭 말씀드리고 그런 게 이제 치매를 예방해주는 그런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제 귀에 주름이 있나 없나 살펴본 적이 있는데 궁금증이 싹 해소가 네, 됐습니다. 주름 없으세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역시 온라인 참여자의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직접 화상을 통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조희성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문과 17학번에 재학 중인 조희석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그 귀에 대해서 별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교수님 강연 듣고 귀에 대해서도 잘 건강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면 될까요? 네, 질문 네네. 주시겠어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가면 갈수록 이제 미래가 되면 될수록 기술이 진보할 테고 그러면은 지금은 뭔가 고치지 못하지만 미래에는 고칠 수 있는 그런 귀의 질환이 있을까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반적인 귀의 건강과 관련해서 뭔가 저를 포함한 많은 지금 대학생들이 이어폰을 되게 많이 사용할 텐데 이어폰과 관련된 좀 건강 가이드라인, 이어폰 사용법과 관련된 건강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어폰 쓰시는 건 좋아요. 이어폰 쓰시는 건 좋은데 써셔야 될 공간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공간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하철, 버스 같이 이 잡음이 많은 곳에서는 자꾸 볼륨을 올리게 되세요. 대개 버스나 지하철이 한 60에서 80dB의 잡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올리려서 들으려면 80 이상, 90 이상 자꾸 올려야 돼요. 이어폰이나 이 헤드폰 계속 올리다 보면은 더 높은 음량으로 들으시겠습니까? 할 때 얘 딱 누르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애플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 굉장히 큰 소리로 계속 이렇게 들려주다가 난청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소음성 난청 있는 사람들이 자꾸 고소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하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귀에 손상 갈 텐데 계속 올려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시끄러운 곳에서 장기적으로 귀를 혹사하고 난청이 있게끔 이런 큰 소리를 듣는 건 반드시 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셨는데 귀는 상당히 그게 밝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 달팽이관이 이렇게 길게 관처럼 되어 있어서 이쪽은 저음, 중음, 고음을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망가지면 어떡하냐? 네, 요즘에 인공와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전극을 넣어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다시 들려주게 돼 있어. 그래서 요즘 그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 귀머거리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한 달 내에 모두 청력 검사를 하고 거기서 청력이 안 들리는 아이는 바로 인공와우 수술합니다. 그래서 다시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인공와우처럼 여기 딱 붙이고 다녀가지고 거의 정상인처럼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에서 귀 안 들리는 사람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공와우라는 독특한 기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정복된 제1의 감각기입니다. 뭐 눈도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각기관들이 그런 기계가 개발되고 있거든요. 정말 공각기동대처럼 사실은 제 주특기 분야가 인공와우를 심는 거여서 그런 인공와우를 심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들을 때 애들이 갑자기 반응을 하고 새로운 그 소리를 세상 처음 들을 때 그 기쁨은 저를 자꾸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정말 보람 있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희성님, 궁금증은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너무 명쾌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객석에서 한번 질문을 더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인으로 식품 첨가물을 꼽아 주셨어요. 그럼 이제 미래로 갈수록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더 새로운 게 개발될 텐데 그럼 이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병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그 단무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은 단무지 같은 것도 뭐 무가 조금 안 좋더라도 뭐 거기 이제 식품 첨가물을 첨가한다든지 조금이나 설탕을 추가하고 예쁘게 노랗게 보이려고 색소도 딱 섞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렇지 않은 단무지들도 많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 맛집은 어떻습니까? 맛집도 적당한 농도의 쓰면은 될까요? 제가 아는 음식점 지인분은 그 절반에 딱 맞추면 안 돼. 한 60, 70% 정도는 해야 그래야 좀 약간 자극적이고 개성 있는 맛집이 되지. 심심한 맛집, 뭐 이게 파퓰러하게 대중적으로 유명한 맛집은 그렇게 돼서 되지 않는다. 커피집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보다 더 강력한 에스프레소, 더 향미가 있는 거, 자꾸 그런 거를 우리가 찾게 되거든요. 설탕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런 거를 참아가고 알아가고 조금 조절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걸 알고 얘기를 하면 맛집들이 변하고 또 다른 식습관이 변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과도하거나 이상한 그런 식품이라든지 그런 첨가물을 개발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에 자극적인 맛을 너무 쫓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해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강연이 정말 제대로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강연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지금 교수님 혹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뭐 오늘 고흐의 뭐 재미난 얘기부터 메니에르 병의 유래 그리고 뭐 귀의 그 신통방통한 구조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이렇게 복잡다단한 거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정상으로 태어난 게 우리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건강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환경, 건강한 지구를 지켜야 우리가 또 아름답게 이렇게 딱 꾸며진 우리 지구 여행, 세상 구경, 사람 구경 잘하다가 네, 뭐 다시 태어나든지 어떤지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미래학 일부
건강한 미래, 귀에 달려있다라는 주제로 멋진 강연을 펼쳐주신 임기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미래학 1부를 마치고요. 2부와 3부는 오는 11월 9일에 이어지겠습니다. 2부는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오경식 교수님이 순환 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관리 방안 그리고 ESG 경영, 3부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최호근 교수님께서 우리 미래가 담긴 과거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전 공지가 이뤄질 예정이니까요. 강연 전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은 질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수강 소감 설문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일부 강연은요, 재편집을 거쳐서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강연, 현장 강연과 온라인 강연의 완벽한 결합, 하이브리드 강의쇼 오늘의 미래학 1부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